자, 계속하겠습니다. 거기 275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우리 거기 275페이지 하단에 5제를 보시는데, 오늘 혹시 조선일보 보셨나요? 조선일보. 오늘 대학 입시와 관련된 특집란이 있었는데, 저희 대학이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조선일보 집에 있으면 다시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써놨나? 역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준 거예요. 기자한테. 275페이지 5번째 각 방법들의 상호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고요. 이번 주 월요일날 저희가 메트로에 광고 한번 했었는데 혹시 지하철 탔을 때 보셨나요? 월요일날? 메트로. 아무튼 그래서 이번 달 말일까지 지금 접수받고 있는데 현재 지원자는 꽤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은 안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관심 있는 사람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거기 275페이지 5제라고 되어 있는 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각 방법들의 상호 비교에서 거기 보면 2가지 요건이 있어요. 2가지 요건. 거기 2가지 요건 보시면 5제 첫 번째가 동그라미 1번 거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있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 말로 물가 상승이라는 건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2번째 요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기초재고 수량하고 기말재고 수량. 이렇게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커야 된대요. 이쪽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여기 보시면 이런 요건 2가지 요건을 만족했을 때 요거를 그랬을 때 뭐를 비교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그랬을 때 기말재고 금액 그 다음에 매출원가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이것들이 후입선출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총평균 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 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선입선출 했을 때하고 이랬을 때 어떻게 달라질 거냐 금액이 이거를 배우는데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에요. 지금 우리가 풀어본 예제 가지고 숫자를 좀 대입해 보면은 물가 상승이라는 게 아까 10원짜리였다가 12원짜리였다가 15원짜리까지 구입할 때 금액들이 계속 올랐죠. 이렇게 만족하죠 이게. 그러니까 기초재고 수량이 아까 얼마였냐면 300개였고요. 문제가 기말재고 수량이 400개였어요. 그러니까 기말재고 수량이 더 크다는 것도 만족하죠. 이렇게. 이해돼요 이거? 그 다음에 여기 금액을 찾는데 후입선출했을 때는 기말단가 기록했을 때 하고요. 계속단가 기록했을 때 금액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등호 방향을 비교할 때는 기말단가 기록한 걸로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한번 얘기할게요. 기말단가 기록한 거 가지고 비교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해드리고. 그래서 기말단가 기록했을 때 기말재고 금액을 찾아볼게요. 거기 어디 나와 있냐면은 275페이지에 그 표에 있으니까요. 기말단가 기록을 했을 때 후입선출이 얼마냐면 거기 보시면 4,200원이에요. 확인하세요. 총평균 했을 때 얼마예요? 5,000원이고요. 이동평균 했을 때 5,556원.
선입선출했을 때 6,000원이에요. 자, 이거 확인하세요. 다 그렇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다 확인하시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잖아요. 부등호 방향 적으세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는 정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여기 보세요. 같은 금액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기말재고 금액이 커지면 매출원가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반비례하겠죠 이게. 반비례한다는 얘기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부등호 방향. 그 다음 당기순이익은 이익이죠. 매출원가는 비용이니까.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작아지는 거죠. 반비례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말재고 금액과 당기순이익은 뭐 하겠더라? 정비례 하겠더라. 정비례해요. 정비례하니까 기말재고 금액이 크면 당기순이익도 커져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이렇게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16장 할 때 한번 얘기해 드릴 건데 미리 한번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이거 복식보기 원리인데요. 알아두시면 나쁠 거 없는데 대차대조표가 특정 시점 보세요. 특정 시점에 양쪽이 같은 거 맞지요? 양쪽이 같은데 양쪽이 같을 때 자본 있잖아요. 자본에 네 가지 있는 거 알죠? 이 네 가지 중에 이거 좀 바뀌었죠. 이거 바뀌었는데 일단 요 세 번째가 이익잉여금이라고 치고 이익잉여금에 뭐가 들어가 여기 당기순이익 들어가잖아요. 당기순이익 들어가는데 이 당기순이익이 얼마 들어가 있을 때 말이에요. 이 자산이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산이 양쪽이 같은 상황에서 자산이 커지는 거일 때 그게 당기순이익과 관련돼 있다면 이익이 어떻게 돼야 양쪽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익이 커져야 같아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당기순이익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산을 크게 하거나 부채를 작게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들이 분식하는 얘기 들어봤죠? 분식. 제가 분식 얘기해드렸죠? 이거 이쁘게 꾸미는 거라고. 분식회계. 이 분식회계할 때 대부분의 회사가 어떻게 분식하냐면 이익을 크게 하기 위해서 분식해요. 이익을 낮추려고 분식하는 회사 거의 없어요. 이익을 크게 하기 위해서 분식을 하니까 이익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익을 크게 하려면 없는 자산을 만들거나 있는 부채를 없애야 돼요. 이렇게. 그게 분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과대나 부채 과소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자산이 커지니까 보세요. 이익이 커지잖아요. 그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알아두시라고. 이게 16장 할 때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 한 얘기는 이거 또 할 거예요. 그때 가서. 근데 이게 복식보기 원리니까 알아두세요. 얘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같으니까. 그렇고 아무튼 기말재고 금액이 크니까 당기순이익도 커지더라.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저거를 집에 가서 이제 혼자 생각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해요.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 친구들도 가끔 이제 이걸 고민하다가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걸 집에 가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말재고 금액이 크면 당기순이익이 커지잖아 보니까 기말재고 금액이 크면 매출원가가 작아지고 당기순이익이 커지는데 기말재고 금액이 크면 당기순이익이 커진다는 이 사실을 놓고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말재고 금액이 크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기말재고가 크다? 기말재고가 크다는 얘기는 물건이 덜 팔렸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말재고 금액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건이 덜 팔린 거니까 물건이 덜 팔렸다면 매출액이 그만큼 작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익이 작아지는 성격이니까 이익이 더 작아질 것 같은데 이익이 크다고 하니까 이게 이상하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혼자서. 그 친구가 무슨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착각한 친구가 뭘 잘못 생각한 거예요? 뭐지?
그 친구가 어떤 착각을 해서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떤 착각이냐면은 이쪽에 와보세요. 이게 기말 재고 금액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이 금액이 바뀌는 거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수량이 달라지거나 단가가 달라져야 이게 달라지죠. 이 기말 재고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수량이 다르거나 단가가 다르거나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수량이나 단가가. 맞아요? 기말 재고 금액이 달라지려면 수량이 다르거나 단가가 다르거나야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기말 재고 금액이 크다라는 것을 뭐로 착각한 거예요? 수량이 다른 거로 착각한 거잖아요. 지금 얘기한 친구가. 이 기말 재고 금액이 분명 달라졌죠. 우리가 한 게 지금. 기말 재고 금액이 분명 달라졌는데 우리가 하는 달라지는 건 뭐 때문이다? 단가 때문이지 절대로 수량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수량은 다 몇 개로 똑같은 겁니까? 지금. 400개로 다 똑같았어요. 우리 푼 거.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우리가 풀었던 문제가 기초재고 수량은 몇 개였어요? 300개짜리였어요. 300개가 10원짜리였어요. 물건이. 구입한 게 500개 사왔고요. 그게 이제 12원짜리가 있었고요. 400개 사온 것이 15원짜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중에서 몇 개가 안 팔리고 남은 거예요. 400개가 안 팔리고 남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몇 개가 팔린 거예요? 800개가 팔린 거예요. 그럼 800개가 팔렸다는 사실은 확실한 거예요. 800개가 팔렸고 800개의 원가가 얼마냐 이제 이건데 요 매가, 매출액에는 800개 곱하기 판매한 금액이 들어가겠죠. 한 개당. 요 판매한 금액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요. 이 문제. 얼마인지 안 나와 있는데 이 금액, 판매한 금액은 우리가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 가정하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죠. 판매한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는 것은 구입한 똑같은 물건에 대한 금액이 다를 때 어떤 단가가 남았을까잖아요. 지금. 어떤 단가가 남았을까가 나머지가 팔린 단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랑은 관련이 없는 거고요. 얘랑만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높은 단가가 남았다면 낮은 단가가 팔렸겠죠. 낮은 단가가 남았다면 높은 단가가 팔린 거겠죠. 알겠어요?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가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일정한 상황에서 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왔다 갔다 하겠죠. 얘가 커져서 얘가 작아지면 얘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익과 기말재고는 어때요? 정비례하잖아요. 이렇게. 알겠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정리 잘 하세요.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배우는 이 방법은 지금 뭐만 다른 게 뭐만? 단가. 단가 가지고 하는 단가 흐름. 수량하고 관련인 거 아니에요? 팔린 수량 똑같아요. 800개. 요거만 가정한 것 뿐이잖아요. 지금.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그럼 이 부등호 방향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부등호 방향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순서를 화살표만 그릴 줄 알면 돼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화살표만. 대부분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 물가 상승이 나와요. 물가 하락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혹시라도 물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출제자가 함정 파가지고 물가 하락을 봤다. 이 부등호 방향 다 어떻게 하면 돼요? 거꾸로 가면 돼요. 물가 하락이면. 근데 물가 상승으로 가는데 일단 대부분은 물가 상승이 나오면 선입선출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는 거니까 뭐가 남아요? 제일 높은 단가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재고 금액이 어떻게 돼요? 제일 높겠죠. 후입선출은 늦게 들어온 게 먼저 팔리니까 가장 낮은 게 남을 건 제일 낮잖아요. 총평균이 중간으로 가는 거예요. 총평균. 이동평균은 처음에는 낮은 단가 영향이 크다가 점점 얘네 팔리잖아요. 이렇게 팔리고 나중에 높은 단가 영향이 커지니까 좀 높아져요. 총평균보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동평균. 이러면 돼요. 이렇게 해서 부등호 방향이 나오면 반비례 이렇게 하면 다 답이 나오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 잘 하세요. 지금 잘 나오는 거니까. 276페이지 펴시고. (276페이지에) 두 번째 줄 보세요. 어떤 원가 흐름의 가정을 채택하냐에 따라 이익의 크기가 달라진다. 따라서
기업의 회계 담당자는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일단 채택한 방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거기까지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회사에서요, 똑같은 회사인데 어떤 단가름의 가정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뭐가 달라져요, 보니까. 이익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회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익이 달라지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민감한 거죠, 회사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하라는 거예요, 일단. 어떤 방법이 가장 그 회사에 맞는지를 잘 선택해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 선택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적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회계학은 한 번 선택하면 계속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앞에서 배웠죠, 그렇게. 왜 계속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우리 앞에서? 이익 조작을 방지하고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죠, 기간별. 그래서 계속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영원히 못 바꾸나요? 영원히 못 바꾸는 건 아니죠. 바꿀 수는 있는데 그거 나중에 몇 장에서 배워 우리가? 16장에서 회계 변경이라고 배우는 건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바꾸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16장에서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넘어가고 연습 문제 중에서 하나 풀고요. 다시 앞으로 올 건데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은 315페이지요. 315페이지 펴시면은 거기 객관식 문제 4번을 지금 푸세요. 물가가 상승할 경우에 금액 크기 비교한 거. 자, 같이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요. 이게 주어지잖아요. 물가 상승이란 얘기.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이에요. 물가 하락이 나오면 아까 거꾸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물가 상승이 나오는데 그 문제에서는 이 요건이 안 주어져 있죠, 보니까. 이것만 나와 있지. 기말재고 수량이 더 크다는 얘기 안 나와 있죠. 잘 보세요. 그래서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시험장에서 책에서 이거 배웠었는데 그래서 손 들고 거기 감독관한테 여기 조건이 하나 빠져있어 이 문제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굉장히 답답한데 뭐냐면은 그 회계학 시험은 제한된 시간 내에서 시간이 남는 시험이 아니라 다 부족한 시험이거든요. 그럼 나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로 잘못된 문제라면 다른 사람이 질문하겠죠. 내가 먼저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먼저 질문하면 그 사람이 와서 어디가 잘못됐는데 그러면 계속 얘기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다 문제 풀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 거야. 이게 잘못됐으면 알아서 다 조사해가지고 알려줘. 이거 문제 잘못됐으니까 이거 가정 추가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손들고 물어볼 필요 없다고요. 다른 문제 먼저 풀고 있으면 돼. 이상하면 그 무슨 얘기인지 알죠? 시험장에 절대로 자기가 문제 잘못됐다고 손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조건이 안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출자들이 원래 이 조건도 주는 게 맞는데요. 이 조건이 왜 필요한지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 이 조건도 같이 줘야 맞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이 조건은 안 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 문제처럼 이게 기출 문제예요. 이렇게 안 줄 때가 있는데 안 준 경우는 이걸 암묵적으로 가정한 거예요. 기말재고 수량이 크다는 거를 그냥 가정한 거예요. 이걸 암묵적으로 가정하자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안 준 거니까 안 줘도 그냥 푸세요. 이런 가정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무튼 기말재고 자산부터 보면은 맞아요, 틀려요, 걔가. 틀리죠. 왜 틀렸어요, 걔가? 부등호 방향이 거꾸로 돼 있죠, 걔가. 순현금 흐름 조금 이따 보시고, 당기순이익 보시면 평균법이 중간으로 가야 되죠. 매출 원가 보시면 거꾸로 가야죠, 부등호 방향이. 법인세 비용을 보면, 법인세 비용이 뭐냐면은 회사들이 뭐가 많으면 세금 더 많이 내요. 이익이 더 크면 세금 더 많이 내죠. 세금 더 많이 내면 법인세 비용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보니까 이익이 제일 큰 게 선입선출이잖아요. 선입선출이 제일 세금 많이 낼 거고 후입선출이 제일 작게 내겠죠. 걔가 보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5번이 답이에요. 5번이 답이고 거기 순현금 흐름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2번에 순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거기 순현금 흐름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현금 유입액에서 유입액 뭘 뺀 거예요? 현금 유출액을 뺀 거예요. 순현금 흐름. 순현금 흐름 현금 유입액에서 현금 유출액 뺀 건데요. 우리가 이 단가 흐름의 가정하고 현금 흐름하고는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이 단가 흐름의 가정과 현금의 흐름과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그건 일단 법인세가 있을 때와 법인세가 없을 때 달라지거든요. 법인세가 있을 때와 법인세가 없다면 세금 있죠, 세금. 법인세가 없다면 이 단가 흐름의 가정은요. 현금 흐름과 관련이 없어요. 법인세가 없다면. 왜냐면은 이 단가 흐름의 가정과 관련 없이 회사는 판매한 수량이 똑같죠. 구입한 수량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판 건 똑같아요. 단지 단가 흐름의 가정만 한 거기 때문에 어떤 가정을 했든지 간에 회사가 판매한 물건하고 구입한 물건은 똑같고요. 현금이 들어온 거랑 현금이 나간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금의 흐름은 이것들과 관련 없어요. 이것들과. 그러니까 만약에 그 동그라미 2번에 순현금 흐름이 법인세가 없는 경우라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등호가 돼야 돼요. 다 등호. 다 똑같아야 돼. 법인세가 없으면. 그런데 법인세가 있다면 달라져요. 또 법인세가 있으면. 아까 법인세가 있으면 뭐가 세금 제일 많이 낸다고 그랬어요? 얘가 제일 세금 많이 낸다고 그랬잖아요. 세금이라는 건 현금이 나가는 거죠. 현금 유출. 그럼 선입선출이 현금이 제일 유출 많이 되죠. 법인세가 있을 경우에만. 그러니까 법인세가 있으면 현금이 얘가 제일 많이 나가니까 순현금 흐름에 있어서 뭐가 제일 안 좋아요? 선입선출이 제일 안 좋죠. 제일 많이 나가니까 법인세가. 얘가 제일 현금 흐름이 안 좋고요. 얘가 현금 흐름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후입선출이 제일 좋은 건 좋은데 중간에 뭐가 가야 돼? 평균법이 가야 돼. 그래서 걔는 법인세가 있을 경우에도 잘못됐고요. 법인세가 없다고 해도 잘못됐죠. 동그라미 2번이 다시요. 법인세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걔가? 다 등호가 돼야 돼. 등호가. 법인세가 없으면. 그 다음에 법인세가 있으면 평균법이 중간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해드린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306페이지 펴세요. 306페이지. 306페이지, 307페이지. 30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문제 2번이 있고요. 거기 1번 보세요. 요구사항. 한번 읽어볼게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선입선출, 평균법, 후입선출법에서 원가 배분 방법이 단기순이익과 순현금을 미치는 영향을 법인세가 없을 때와 있을 때 구분해 설명해라.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이걸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한 얘기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은 268페이지 펴세요. 자, 일단 우리가 뭘 다 했냐면은 이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서 재고자산 원가 흐름 가정에서 기말 재고 금액 찾는 걸 다 했거든요. 그래서 각 방법들의 특징을 이렇게 비교했죠, 지금. 그럼 이제 제가 이 일반적인 방법은 계산 문제도 나오지만 뭐가 잘 나온다고 했어요? 이 특징 비교하는 거하고 지금 이거 한 거
이 특징 비교하는 거하고 그다음 뭐가 잘 나온다 그랬죠, 여기가? 장단점이 잘 나와. 장단점. 그 장단점이 뭐가 잘 나오냐면은 후입 선출이 제일 잘 나와요. 후입 선출. 후입 선출의 장단점이 제일 잘 나오는데 그 장단점을 지금 정리해 드릴게요. 잘 나오니까. 먼저 268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268페이지 개별법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개별법의 장단점 268페이지 하단에 그 장점하고요. 다음 페이지 단점은 혼자 읽어봐도 다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법의 장단점은 잘 안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혼자 보시면 되는데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단점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69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도적으로 이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개별법이 의도적으로 이익을 조작할 어떤 이런 단점이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회사가요. 개별법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구입한 물건의 단가가 이렇게 달라요. 물건의 단가가 이렇게 다른데 회사가 기말에 갔을 때 당기순이익을 크게 하고 싶어요. 이 회사 경영자가 당기순이익을 크게 하고 싶으면 실제 창고에 남아있는 물건의 단가는 10원짜리들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기말에 이익을 크게 하고 싶으면 창고에 가서 그 꼬리표를 다 얼마짜리로 바꿔버리면 돼요. 15원짜리로 다 바꿔버리면 되죠. 조작하면 되잖아요. 의도적으로. 꼬리표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꼬리표 확인하는 거니까. 그러면 기말에 남아있는 물건의 단가가 높은 걸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익이 어떻게 돼요? 커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높은 단가가 남았다 그러면 낮은 단가가 팔렸다고 되니까 매출원가는 작아질 거고 그만큼 이익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선의선출 보세요. 270페이지 선의선출의 장단점 장점 먼저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은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판매되므로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과 일치한다. 거의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먼저 들어온 물건 먼저 팔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야지만 왜냐하면 먼저 들어온 거 나중에 팔면은 그러면 먼저 들어온 거 나중에 팔면 그게 오래되니까 진부화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못 팔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먼저 들어온 물건 먼저 파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선생님 제가 석탄회사 가보니까 석탄회사들은 이렇게 땅을 파요. 석탄을 이렇게 묻어요. 이렇게 이 밑에다 석탄을 저장할 때 그 다음에 석탄이 이렇게 위에 야적되거든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뭐 천 덮어놔 날리지 말라고. 그럼 이렇게 해서 석탄이 쌓여 있는데 이 회사가 선입선출을 하려면 다시 땅을 파야 되거든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파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짓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이 위에서부터 팔 거 아니 이렇게. 그럼 후입선출이잖아. 이 회사는 흐름이 물량의 흐름이 이런 회사는 특이한 회사고 이런 회사들이 그 일반적인 회사들이라고 일반적으로 특수한 상황을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는 먼저 들어온 물건이 먼저 팔린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얘는 기말에 남은 게 어떤 게 남아요? 가장 최근에 산 게 남죠. 그러니까 시가에 가깝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단점 보시면 물가 상승 시 현재 수익이 과거 원가 대응되니까 이익이 커서 실물 자본 유지가 어렵다. 여기 보시면 선입선출이 가장 이익이 크죠. 이익이 크니까 그만큼 뭘 많이 내요? 세금 많이 내고 배당 많이 하기 때문에 현금 유출이 많이 되면 실물 자본 유지가 어려워지거든요. 넘어가시고 후입선출법으로 가는데 얘가 제일 중요해요. 272페이지 후입선출의 장단점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정리 잘 하세요. 그래서 지금 장점 먼저 보세요. 장점 동그라미 1번 현재 수익에 현재 원가 대응되니까 수익 비용이 적정하다. 왜 그런지 알겠습니까? 얘는 후입선출이니까 늦게 들어온 게 먼저 팔리잖아요. 늦게 들어온 게 먼저 팔리니까 이렇게 물가가 상승할 때 늦게 들어온 게 먼저 팔리면 최근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리니까 현재 수익이 현재 원가 대응되잖아요. 두 번째, 물가 상승 시 기말재고 수량이 기초재고 수량보다 클 때 법인세 이연 효과가 있다. 자, 이 두 가지 요건이에요. 이 두 가지 요건이 있을 때 법인세 이연 효과가 있대요. 거기서 주의할 거는 법인세 절감 효과가 아니에요. 법인세 이연 효과다. 법인세 절감 효과라고 안 돼 있고 법인세 이연 효과라고 돼 있잖아요. 표현이.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럴까요? 절감 효과가 아니라 이연 효과.
자, 이쪽에서 설명할게요. 그 법인세 이연 효과라는 건 지금 세금을 안 내지만 영원히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연한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세금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낸다는 얘기죠. 이연 효과. 절감 효과라는 건 아예 안 내는 거고. 근데 잘 보세요. 후입선출이라는 게요. 후입선출을 이때부터 적용하면은 기초재고 수량이 100개고 단가가 10원짜리였을 때 기말 재고 수량이 크다면은 항상 후입선출은 뭐는 남았다고 보는 거예요. 기초재고 수량은 남았다. 단기 구입한 게 팔렸다고 보고 그러면 높은 단가들이 대응되니까 그 회계년도에 이익이 작죠. 그러면 세금을 짓게 내요. 그런 것이 계속 이어져요. 언제까지? 기말 재고 수량이 클 경우에 다 그래요. 그러다가 2003년까지 왔는데 이때 와서 이 품목에 대한 기말 재고 수량이 제로개가 돼버렸어요. 이때 가서. 제로개가 돼버리면 안타깝게도 기말 재고 수량이 없기 때문에 이 물건들이 다 팔렸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까지 10년 전에 사서 10원에 샀던 이 물건 이제까지 안 팔린 걸로 보다가 이때 팔린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낮은 단가죠 이게. 낮은 단가의 물건이 이때 팔린 걸로 보니까 이때 판매되는 가격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까지 이익을 낮게 계상했던 것이 누적된 것이 한꺼번에 이익이 크게 계상되죠 이렇게. 그런 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라이포 청산이라고 그래요. 후입선출 청산.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이렇게 라이포 청산이 되면 이익이 많이 계상되니까 이제까지 안 냈던 뭐를 다 내게 돼요. 세금 다 내게 되죠. 그러니까 법인세 이연 효과예요. 법인세를 언젠간 내게 된다니까요. 법인세 이연 효과.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어디 나오냐면은 272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단점. 그 되게 중요한 단점인데 물가 상승 시에 재고산 수량이 감소하면 오래된 재고가 매출원가로 되기 때문에 이익이 과대 계상되고 법인세와 배당을 많이 부담하게 되는 기현상, 이거를 후입선출 청산 또는 비자발적 청산이라고 한다. 거기다가 다 표시하시고 지금 설명한 거예요. 청산. 이게 후입선출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이게 후입선출의 가장 큰 단점. 지금 한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라이포 청산 밑에다가요. 화살 표시하셔가지고 지금 밑줄 친 거 밑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불합리한 구매 행위를 조장할 수 있어요. 구매 행위를 조장한다. 조장. 불합리한 구매 행위를 조장하더라. 왜 그러냐면요. 이걸 아는 경영자들은 후입선출을 적용할 때 기말재고 수량이 기초재고 수량보다는 커야지만 이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죠. 기말재고 수량이 이렇게 작아져 버리면 청산되잖아 이렇게. 아, 기말에 아무리 그 품목이 필요가 없어도 기초재고 수량보다는 더 많이 구매해야겠구나. 이런 불합리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청산을 막기 위해서 필요 없는 물건을 살 수가 있다고요. 이거 안 하려고. 그러니까 불합리한 구매 행위를 할 수 있죠. 필요 없는데 억지로 사야 되잖아. 이거 청산 안 되게 만들려면. 그런 얘기. 알아두시고. 그럼 장점의 법인세 이연효가 됐죠. 단점으로 가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오래된 재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말연재 가치를 표현하지 못한다. 얘가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여기 요거 요 조건 요거 물가 상승하고 요 요건이 왜 들어가 있는 거냐면 기말재고 수량이 더 크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라이포 청산이 없다는 가정이에요. 후입선출 청산이 없다. 기말재고 수량이 더 크니까 기초재고 수량은 남을 거 아닙니까? 그 가정이에요. 이게 후입선출 청산이 있어버리면 이 부등호가 안 맞아요. 후입선출 청산이 있으면 이 부등호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이 물가가 상승하면서 후입선출 청산이 없다는 가정이 이거.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잖아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데
후입 선출은 늦게 들어온 게 먼저 팔리잖아, 이렇게. 그러면 낮은 단가가 남잖아, 이렇게. 낮은 단가가 계속 남으니까 이게 기말연재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죠. 이제 낮은 단가니까. 그게 단점이잖아요, 동그라미 1번에. 그래서요,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후입 선출은요, 밑줄, 나중에 어디 나오냐면, 276페이지. 276페이지, 거기, 7번째 줄에, 여기 밑줄 칠 것까지 없어요. 그냥 읽어만 보세요. 7번째 줄에,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원가 흐름의 가정으로 후입 선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대차례주표 가액과 선입선출 또는 평균법을 적용했을 때 재고자산 원가와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과의 차이를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거기까지만. 자, 그런 게 왜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나와 있냐면은, 후입 선출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워낙 기말 재고가 낮은 금액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방법을 적용했을 때의 차이와 그것을 좀 정보 이용자한테 어떻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석 사항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것만 이해하세요.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워낙 기말 재고가 낮잖아요, 금액이. 그러니까 다른 방법 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이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좀. 후입 선출에서 이렇다고. 물가 상승할 때. 그런 얘기니까 그냥 참고하세요. 다시 앞으로 가시고 272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건 쉬워요. 다 했네요. 자, 한 가지만 더 해요. 한 가지만 다 했는데 요거만 설명할게요. 요거만. 자, 여기 기말단가 기록으로 꼭 하라 그랬죠, 이거. 왜 이걸 기말단가 기록으로 해서 이 부등호를 비교해야 되냐면은 이게 계속 단가 기록하면 안 맞거든요, 이게. 보세요. 275페이지. 275페이지 그 후입 선출했을 때, 이거 후입 선출. 기말 단가 기록하는 거 말고 계속 단가 기록하니까 얼마 나와요? 계속 단가 기록하니까 얘가 5,200원 나와요. 확인해 보세요. 5,200원. 5,200원 나오니까 이게 보면은 얘보다 어때요? 총평률보다. 오히려 더 크죠? 얘가 더 크잖아요, 보니까. 그럼 부등호 방향이 틀어지잖아, 이렇게. 얘가 5,000원인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생각하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기말 단가 기록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단가 기록하니까, 걔가 기말 재고 수량이 큼에도 불구하고, 라이포 청산이 발생했어요. 후입선 청산이. 아까 후입선이 어디서 발생했냐면은, 거기 271페이지에 6월 1일 날 상품 재고장에서 10원짜리가 몇 개 팔려버렸어요. 200개 팔려버렸죠. 기초재고가 팔려버렸잖아, 이게. 계속 기록하다 보니까. 그게 후입선 청산이에요. 청산이 계속 기록할 때는 이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 조건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부등호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단가 기록을 아마 하면 안 돼, 비교할 때. 비교하지 마세요, 얘는. 기말 단가 기록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할 때. 그래야 이게 조건이 맞아요. 후입선출 청산이라는 조건이. 기말 재고가 더 크다는.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럼 다 했고요. 평균법의 장단점은 혼자 읽어보세요, 나중에. 별거 없어요, 거기는. 다 했고, 연습 문제 하나 풀고 다시 앞으로 올게요. 314페이지. 314페이지 하단에 연습 문제 3번. 지금 그거 풀어보세요. 314페이지 연습 문제 3번. 그런 게 시험에 잘 나와요. 몇 번이 답인지 알겠죠? 몇 번이 답이에요? 동그라미 5번이 답이죠. 5번이 불합리한 구매 행위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는 게 단점이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 다 했고요. 앞으로 가서 특수한 방법 하나만 하고 잠깐 쉴게요. 어, 276페이지. 276. 그 일반적인 방법 다 해보니까요. 어때요? 일반적인 방법 다 해보니까 그 계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계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각 방법들을 했을 때에 어떤 금액의 크기 비교했던 거 그거 하고 각각의 방법의 장단점인데 장단점은 뭐냐면 후입선출만 잘하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뭐 간단하고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원가령 가정 두 번째는요. 좀 특수한 것들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화폐가치 후입선출, 두 번째가 매출총이익률법, 세 번째가 소매제고법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소매제고법만 인정하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매출총이익률법하고 소매제고법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화폐가치 후입선출을 안 할게요. 걔는 과거 10년간 출제가 안 됐고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걔는 관심 있으면 혼자 한번 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281페이지 가로 2번에 매출총이익률법 얘는 출제가 잘 돼요. 매출총이익률법은 매출총이익률법은 출제가 잘 되는데 걔를 공부하려면 이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매출총이익률이라는 거하고 매출 원가율이라는 거,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이걸 숫자를 잠깐 대입해 보면은 7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에 팔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300원이 이익이 나니까 1000원이 매출액인데 이렇게. 그럼 매출 총 이익률은 30%고 매출 원가는 70%고 두 개를 더하면 1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뭘 알면 되냐면 두 개를 더했을 때 1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 되고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매출 총이익과 매출 원가를 더하면 매출액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더하면 1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다음 페이지 282페이지 그 예제 6번을 같이 풀어요. 연주자 같이 하세요. 이거 풀고 잠깐 쉴 거니까. 매출총 이익률법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책에 있는 것처럼 하셔도 되는데 이 T계정 그리는 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이제 매출원가라는 T계정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거. 이거를 그려놓으면 항상 기초재고, 순매입, 기말재고, 이런 매출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요런 관계가 있구나. 이걸 좀 알면 숫자만 대입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거기 문제를 좀 보세요. 예제 6번. 보니까 기초재고가 얼마냐면 300만 원이에요. 적으세요. 300만 원. 그 다음에 단기 매입 자료가 나와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무슨 매입액이 들어가야 돼요? 순매입액이 들어가야 돼요. 순매입액. 그래서 얼마냐면은 700. 그 다음에 매입의 누리 환출, 매입 할인, 인수님. 얼마가 돼요, 여기가? 626만원. 62,000원. 626만원. 다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926만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금액이 팔리지 않고 남은 거하고 나머지 팔린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찾죠, 우리가 이제까지 얘를 찾는데 얘를 찾으려면 수량 곱하기 단가 해야 되잖아요.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수량을 찾아서 단가 곱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요구사항 2번 보세요. 자유상해가 기말에 화재가 발생해서 다 탔다. 그 다음에 남은 게 21만 원이다. 그래서 불탄 게 얼마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결국 지금 배우는 이 매출총 이익률법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인정하는 거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냐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기말재고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으니까 한번 해보는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배우는 게. 그런데 지금 불이 났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건 대부분 화재 발생이 제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잘 나오냐면 홍수, 그 다음이 도난,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화재, 홍수, 도난이 나오면 이걸 못 찾겠다는 거예요. 화재가 발생하고 홍수가 나고 도난이 있어가지고 이걸 못 찾으니까 이 금액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추정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고 하니까 얘를 모르니까 얘도 모르겠고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래도 찾아봐야겠다. 얘래도 찾아보려고 하니까 어디서 힌트가 나왔냐면 여기서요. 여기 매출원가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 매출액과 이 비율을 알면 곱하니까 나오더라는 얘기니까 요 두 가지만 알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돼? 매출액과 매출 원가율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매출액 자료는 총 매출액이 900이고요. 순매출액은 얼마인가요? 순매출액은 계산해 보시면 850만 원이죠? 850만 원. 거기 판매운임은 뭐예요? 판매운임은 그냥 운반비 처리하는 거죠? 함정이에요. 그냥 함정. 신경 안 쓰면 돼요. 매출 총이익률 20%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율은 얼마예요? 이렇게 0.8. 그럼 어디다 곱해야 돼 이거를? 둘 중에 어디다가? 여기다 곱하면 틀려요. 여기다 곱해야지. 함정이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회계학은 정확히 해야 돼요. 정확히 안 하면 그냥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히 틀리는 거니까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왜 얘를 곱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이 비율 찾을 때 이거 썼잖아요. 이것들이 다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것들 다 손익계산서에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 있는 숫자 가지고 찾은 비율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액은 무슨 매출액? 순매출액이 순매출액. 순매출액 가지고 찾은 비율이니까 당연히 곱할 때도 어디에? 순매출액이 곱해야죠. 이게. 그래서 850에 이거 곱해야 되고요. 그랬더니 얼마 나와요? 850에 곱하니까 680만 원이 나와요.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정확한 겁니까? 대충한 겁니까? 대충한 거지 대충. 이 20%라는 게 올해 거예요? 과거 거예요? 보니까 과거 거죠 이거. 절대로 올해 게 아니에요 이게. 과거. 그럼 왜 과거 걸 썼죠 얘가? 올해 거 쓰지? 올해 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직 매출 총이익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비율을 알 수가 없어요. 올해 비율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뭘 쓴 거예요? 과거 3년간 평균을 쓴 거고 과거 3년간 평균이라는 것이 올해 거랑 어떻다는 가정한 거예요. 거의 비슷할 거다. 그런 가정하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대충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얘가 나오니까 전체에서 얘 빼면 되잖아요. 246만 원 나오고 이게 답이에요 일단. 요구사항 1번의 답. 요구사항 2번은 여기서 얼마 남았대요? 21만 원 남았으니까 나머지가 불탄 거죠? 그렇게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거기 282페이지 밑줄 쳐드릴게요. 예제 6번 바로 위에 5번째 줄 끝에 매출총 이익률법은 과거에 의한 매출총 이익률 사용하고요. 정확성 없고 검증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무회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기업회계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거기까지만 밑줄 쳐놓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1, 2번에서 쓸 수 있다고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시험은 동그라미 2번에서 나온다고 알고 계시고 화재, 도난, 거기 한 가지 더 홍수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 소매제거법부터 다시 하겠습니다.